네, Now This is 정치쇼 이제 이게 정치쇼에서 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자리입니다. 1339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입니다. 1339. 뭔가 좀 으슬으슬한데 이거 TV 뭐 라디오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그 뭐 코로나인가 우한 뭐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국번 없이 그냥 1339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면 됩니다. 바로 바로 저는 혹시 누가 받을까 봐 바로 끊었는데 바로 뜹니다. 1339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수요일 3변 시대입니다. 양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제가요? 같은 방에 있어도 되는 건가? 저도 전화를 걸어봐야 됩니까? 불안한데?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제가 혹시 방송하다 기침을 하면 네. 의심해도 좋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그냥. 네. 의심 많으죠. 120살까지 한번 알아보시려고요?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때 여기 원래 계시던 분이 한 서너 마디 얹으셨어야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저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오늘 방송이 제대로 진행하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예. 오늘 잠잠한 걸 봐서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를 대신해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단비를 촉촉히 적셔 이런 농담 안 할게요. 네네. 하실 줄 많이-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 때부터.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가수로 노래도 몇 곡 냈어요. 뭐 바다의 왕자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분 노래 중에 이 바보에게 바보가 노래가 있는데 심재철에게 심재철이라는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 바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문장 하필이면. 구조가 비슷하니까. 심재철 뭐 원내대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정치인으로서. 근데 이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갑자기 또 동명이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막 헷갈려요. 네, 사실. 막 헷갈려.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상가집에서 네가 검사냐? 라고 이제 후배 그 검사 연구원한테 말을 양석준? 양석준? 네. 양석조. 양석조 연구원한테 말을 들었던 그 검사죠. 부장 검사. 자유한국당에서 이 심재철 고 부장을 이제 어렵다. 심재철 부장 검사를 심재철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상가집에서 이런 항명 사태가 있었던 것은 추태다라고 규정을 하고 뭐 장사미사라는 단어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강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에서 반응이 엇갈리는데 특히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추태로 규정하고 그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 감찰 시작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양석조 검사가 항명의 당사자잖아요. 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검사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의제기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불법 부당한 명령에 있어서 이의제기한 검사가 진정한 검사고 오히려 이 심재철 반부패 부장님이 부패 검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대검 연구관을 통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것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각상도 의원이 강조하면서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죄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고발 조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그럼 따져 보겠습니다. 성립합니까? 여기 앞에 김태현 변호사님 계셨으면 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또 안 되는 고발 또 했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의견이잖아요. 아니 어떤 검사님이 진정한 검사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규명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가들끼리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이 반부패 부장이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의무 없는 일을 검사님들한테 시켰다 이렇게 본다고 직권남용을 하면 수사를 누가 해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검찰이 검사를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법률가가 법률가끼리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성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것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김경수 지사건이 연기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부장하고 주심하고 이견이 지금 달라서 이런 거다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이거 무죄 변론을 합시다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님한테 요지서를 쓰게 하는데 이 후배 변호사님이 와서 변호사님 이건 무죄가 아니고 유죄고
이거는 차라리 자백해야 되는 사건이 유리합니다라고 해서 의견이 대립될 수 있어요. 그럼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은 자기의 어떤 법률가의 지식으로 이게 무혐의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낸 것이고, 근데 다른 수사관님은 아니다, 이거는 기소해야 되는 사건에 의견이 낸 것이고, 이건 의견 대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수사 방해를 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이 검찰청 내부에서 또는 법원 내부에서 합의 과정이 뭐가 필요해요? 그 유무죄의 최종적인 결론은 1심 재판부도 아니고 3심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로서 직권남용이 성립된다라고 보기에는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좀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게 단순히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른 거는 전손 변호사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심재철 부장이 연구관에게 조 전 장관의 무혐의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고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연구관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고를 하는 형식인데 네. 그거를 결론을 미리 내놓고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와라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관들에게 자신의 직권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을 거치면서 새로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새로 약간 확립된 이론들이 생기고 있는 건 맞아서 네, 최근 몇년 사이 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유죄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여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는 단순한 보입니다.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상사가 연구 부당하게 보고서를 연구 보고서를 결과를 정해서 정해놓고 쓰라고 했기 그 부분은 때문에. 문제도 네. 있다라는. 양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애초에 다툰 이유가 직권남용이라는 걸 가지고 다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저 감찰을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종료라고 하고 네. 검찰은 중단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냐를 따지기 위해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다투는 과정이 또 직권남용이 되냐가 된 거예요. 이중 직권남용이네요. 바보가 바보에게 된 거네요. 이것도. 야, 오늘 네, 그런데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자리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냐? 그 상가에서 자리가 그 자리는 이의제기가 됐든 항의가 됐든 그런 걸 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라는 것 자체가 되게 검찰이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해서 이의 제기를 할 거였으면 내부에서 할 때지 뭐 검찰이 그런 문화가 좀 있으면 방을 박차고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왜 술집이 아니라 상가집에서 요즘 상가에서 누가 술 먹고 고성 지릅니까? 저는 최근 한 10년 내에는 상가에서 자정 넘어서 술 먹는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일 다 고스톱 치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한 세대 전 문화 같아요. 진짜 그 사실 그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네.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라고 해도 언론에서 항명이라는 제목을 뽑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건 분명히 추태가 맞고요.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도 이게 문제가 정리가 된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심재철 부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리해 버렸거든요. 야 그거 하지 말고 기소해. 그래서 기소했어요. 네. 17일 날 기소가 됐고 난동은 18일 날 일어났거든요.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하듯이 그 자리에 온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그 과정상의 문제에서 물론 그 총장의 지시로 일단 결정은 내려졌습니다만 과정상의 문제에서 아까 최단배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결론은 그 무혐의로 그 보고서 하나 가져와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관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직권을 남용한 거는 직권 남용했다고 보려면 본인에게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권한은 또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이 부장이 그럴 네. 권한은 없다. 그럼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를 걸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논리가. 직책이 연구관이잖아.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다 검토해보라고 시켰는데 그럼 해야죠. 안 한 게 오히려 여러 불만이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무혐의로 결론 갖고 정해놓고. 하라.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인데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의견도 그리고 검토해봐라는 이게 거죠. 이날 이 상가집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경론을 벌인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만 단순히 조 전 장관의 무혐의 보고서가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네. 이 검찰의 직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부서가 해당 이 반부패 부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또 축소가 맞다라는 의견을 가져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다라는 일부 그러니까 보도가 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여러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을 해봤더니 일선지검의 의견은 심재철 부장의 의견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보고를 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조 전 장관을 무혐의로 해라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다.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보도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 가지를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날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그 심재철 부장은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요. 일방적으로 고성을 질렀고 그래서 심재철 부장이 한 얘기는 이거 뉴스에 한 줄 나가게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취지의 기사도 말도 그런 했다. 취지의 말도 기사에서 제가 봤고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검찰로서는 지금의 힘을 빼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 심재철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 개편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부 안 자체가. 그럼 정부 안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는 게 그럼 검찰이 해야 될 일일까요?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까 그 여기 김태현 변호사 있으면 또 뭐 여의도 수초동 얘기했을 텐데 이 추미애 고발권의 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고발권의 진짜 남용. 이게 추미애 장관도 지금 고발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의 인사팀 주요 수뇌부를 이제 이렇게 보직 변경하고 뭐 제주도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낸 이런 것들이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이제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방해할 목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고 이제 추미애 장관도 고발한 상태이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 고발건에 대해서 그럼 피고발인신 분으로 그럼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야. 발생을 하잖아요. 법무장관이. 검찰을 최종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또 그 검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또 이걸 진정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또 지시가 내려온 상황일 정도로 사실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관계 상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보면 내가 이해관계이면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맞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부당하고 불편한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게 죄가 되는지 살펴보려면 누가 해야 되면 제3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발동되기 전까지는 이 수사는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검사님 성추행 사건에서 네. 그 인사권의 재량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리면서 인사권은 너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폭넓은 인사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무죄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그에 비춰 보면 추 장관이 서로 예를 들면 10분의 1 가능성 중에 이 정치적인 보복 목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또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검찰을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인사권을 행사했을 나머지 5가지 요소 지금 법무부에서 기존에 세운 원칙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불편부당하지 않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기준을 세워준 것이어서 이걸 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고 검찰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거죠. 이거 실제로 수사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추미애 장관이 진짜 수사 받을 그 현실적인 확률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정적이긴 코미디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코미디죠. 아니 일단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행사하면 그럼 내 사건 그러면 행사하면 행사했다고 뭐라 그럴 거고 행사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와서 조사 받아야 되죠. 웃기는 얘기고요. 근데 얘기가 이제 직제 개편과 이제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뭐 현 정국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사하니까 이것도 개편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데 네. 근데 살짝 조금만 시점을 몇 달 전으로 몇 달도 안 됐어요.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이나 뭐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사건들도 초기에 나와서 수사를 했을 때 명분은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를 특별하게 정말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걸맞는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일했을 때 일들을 또 검찰에 지난 것들도 꺼내 들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얘기였는데 쓱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검찰에서 이제 어쨌든 가족과 관련된 기소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났더니 이게 현재 시점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현 정권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된 걸로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따른 문책성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기소 이후에 청와대 공식적인 반응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대통령 인사권을 이렇게 흔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문책이라는 얘기 안 했지만 문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저 좀 정정하고 네. 싶은데 김현사님.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부시장 이 비리. 감찰 무마 의혹 관련돼서는 조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건 좀 너무 검찰을 아니. 정치적으로 초기에 매도하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시작하기는 시작할 때는 단초가. 분명히 아니에요. 시작은 당초는 다 그런 고발이 식의 있었어요. 그런 식의 보도가 그전에 고발도 있었어요. 있었죠. 아니, 보도는 있죠. 보도가 뭐냐면 예. 제 얘기가 뭐냐면 흐름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현재 진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었냐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라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과거로 시점을 돌려보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책한 거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검찰은 고발 사건 고소 사건을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어떤 고발 네, 사건 수사를 안 원칙이죠, 하고 그것은. 고소 사건 수사 안 하면 안 되니까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전 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고발이 된 사건인 것이고 김기현 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와서 그걸 열었냐라고 하는데 그게 검찰의 무혐의가 최근에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울산에서 중앙으로 넘기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된 거라서 그것을 물론 조 전 장관이 거기에 다 엮여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조 전 장관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검찰이 이것까지 팠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근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또 검찰의 아닌가. 무혐의 같은 경우도 네, 우선의 그렇죠. 검찰의 무혐의 같은 것도 경찰에서는 아직도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그것들이 확정된다라고 보기에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시작된 수사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정말로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들 그건 참 희한한 게 과연 정말로 그러니까 경선에서 한 사람을 단수 추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가면서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전제 조건이 좀 빠져 있는데 당시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임동호 당시 최고위원을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배제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 정권 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뤄지지가 않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그래요. 일단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권을 사실 자유한국당이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네. 추미애 장관이 한 인사권이 부당하다 이걸 이제 세간에 알리고 지지자들한테 어떤 호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고발 말고 법적인 어떤 수단 말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계속 고발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고발건이 정치권의 어떤 수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고발 그렇게 자주 하면 수사기관 마비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효과도 하다가는 없고. 제가 그 첫 곡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들었다고 저희 PD가 저 고발할 판이에요. 오늘 왜 직권남용. 그런 노래를 틀었냐? 이거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신부장 같은 경우도 노래가. 신부장이나 양검사 같은 경우도 징계 의뢰 촉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검찰 가서 잘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해도 어떤 부분은 잘한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잘해도 선택적 정의란 말을 들어버려요 이제는. 이거 저 검찰 보기에 자기네들의 유리한 거니까 수사하고 어떤 안 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근데 양변사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최단배 변호사가 처음에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간 동안은 오늘 자기 잘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 김태호보다 훨씬 제가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깜짝 거짓말이라 놀랐습니다. 그랬잖아요. 김태호 변호사는 주로 이제 약간 그 어서 내가 들었는데 아니면 저녁에 뭐 카톡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여기서 고발이 들어왔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로 내일 또 인사가 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시작하니까 중간 간부급. 네,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사 특히 공공수사부, 반부패 수사부, 동부지검, 그 부장검사급, 차장검사급 인사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거는 정말 긴장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고위급 인사는 뭐 인사 재량범위 내다 아니다 하는데 두 번째 인사에서 모두 다 이것을
변경을 하면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가세될 것이고 총선 앞두고 되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기본 원칙은 형사부 강화하고 공판부 일선검사들 고생하신 분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하겠다. 네. 그리고 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순환 배치하는 거 하겠다.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되는 사안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그 고려가 얼마 정도 있을지 유지할지 말지 이게 관건인데 예전에 저희 여기서 얘기할 때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할 때 설마 다 바꾸겠냐 그랬잖아요. 네. 다 바꾸셨잖아요. 다 바꿨잖아요. 예상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겁나네요. 그래 양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때 고위직 인사 생각보다 적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할 거면 약간 좀 티 좀 덜 나게 중간 간부급을 바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마스 그러면, 기억납니다. 네네. 그러면 네. 이제 명분을 살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당해 보인다라고 본 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나서셨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또 아침 우리 저희가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상가 주택 네네. 주택이라는 얘기를 끄고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눈치 안 보고 바로 그냥 다 불가리 할 것 같아요. 그게 추장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정치적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 정치적 고려보다도 어찌 보면 그렇게 과감한 어떤 수를 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다. 어차피 쉽게 말해서 어차피 반발은 이게 조금만 손을 대나 크게 손을 대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그냥 과감히 가자는 쪽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그래. 저는 왠지 살짝 이번에는 한 발 뒤로 뺐다 다시 또 갈 것 같기도 한데 뭐 잘 모르죠. 알 수 없죠. 고발 들어왔네. 또 고발 들어왔네. 우리 청취자 신범수님께서 고발장을 들고 오셨네요. 잭디 커피 쿠폰을 주세요.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합니다라 그러는데 전 또 찔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일단 바로 또 들어드립니다. 우리 신범수님께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렸고요. 이 중간급 이 검사들 인사 관련해서 최단비 변호사 의견을 몹시 궁금합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광고 몇 분 나가야 되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들어보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검찰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부장급까지 이름을 거의 외워요 국민들이. 왜 이래야 양 돼? 변호사님 지금 대한민국 조달청 청장 이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검찰에서 부장 이름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달청장님. 광고 듣고 최단비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BS 이제 이게 정치 쇼 1월 20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일 이제 있을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 관련해서 우리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다가 제가 우리 왜 이렇게 검찰 뉴스가 많으냐 그리고 검찰들이 실명들이 막 등장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기억하게 된다. 뭐 흔한 표현으로 일개 부장들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 제가 아까 양조희 변호사님한테 조달청 청장 이름 아니냐고 또 모른다 그랬잖아요. 정무경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조달청 청장 이끌고 계신 분인 정무경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 이름대로 간다고 이분 정무직 그러네요. 공무원이에요. 그러시네요. 그래요.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은 이번에 내일 있을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지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동기가 생겼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집 추태를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직제 자체가 무너져 있다 이렇게 이미 한 번 동기를 던지셨고요. 두 번째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방에 있는 큰 테이블과 소파를 치웠다. 얘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신의 이제 측근들인 검사들과 장기간 회의를 하면서 이런 현안들을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고 짧게 거기다가 직접 뭐 간부급을 건너뛰고도 직접 수사팀과 짧게 보고를 받겠다 이러한 의중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중간 간부급들도 대거 인사이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이제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황운하 청장이라든지 임종석 실장이 소환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인사가 이동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간부급 인사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법한 것 같기도 하고. 방 정리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기 혹시 저 검사장 방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제가요? 뉴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몇 군데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는 원하지 않아요. 되게 네. 제가 되게 지위가 웃긴 게 저는 이제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아직 부장도 못 따는 기수고 네. 예전에 이제 그 기자를 했던 때 초임 그때 검사들 같이 이제 검사했던 알았던 초임 검사들 친구들 있잖아요. 비교하면. 다 검사장급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 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강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마어마하다. 그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방을 왜 정리를 해봐야 표도 안 날 텐데 너무 커서 왜냐하면 그 검사장 방에서 전체 검사들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예. 그렇군요. 그 저도 자리는 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서 다음 이슈도 들어보겠습니다.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쇼. 이제 이게 정치쇼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삼변시대 세 분의 변호사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뉴스 처음 봤습니다. 그 군인이 남자 군인입니다. 군인이 복무 중에 그 직업군이죠 하사니까 복무 중에 휴가 내고 외국 나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제 여자의 몸이 된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보통 부르죠. 트랜스젠더가 됐는데 나는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나는 또 군대를 사랑하니까 계속 복무는 하고 싶다. 난 여자니까 그럼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기를 권고하긴 했어 인권센터에서 어떻게 된 네.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A 하사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로 임관을 해서 지금 현재 전차 조종수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복무 중에 성 정체성에 관한 것을 느끼고 부대에 보고도 합니다. 네. 나는 성 정체성에 좀 이렇게 있으니 이 성전환을 고려하겠다. 내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 이미 보고는 했다는 보고는 했어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성전환 수술을 만약에 받아도 군에서 복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군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을 허가를 했고 다만 그 이후에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오면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결정에서 다시 복무를 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받으면 복무를 허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역심사위원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고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 출국을 해서 성전환 수술을 외국에서 받고 12월에 부대에 복귀를 해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본인은 여성으로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체도 바뀌었으니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아직 여자가 된 건 아니에요. 네, 법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이제 이 A 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예를 들면 성적인 그러한 기관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심신장애다, 3급 심신장애다라고 하면서 전역심사위원회에 A 화사를 회부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문제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A 하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성으로서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이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인권위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 이 법원의 결정도 좀 보고 연기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군에서는 우리는 원칙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한 입장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한 10분 중에 7, 8분들은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동성애라고 보통 게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 그거는 난 내가 남자인 줄 알아. 난 남자인데 근데 같은 남자가 좋은 거야. 요게 이제 동성애이죠. 게이의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당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여자야.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난 여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전환,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부르죠.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그동안 많이 쉬쉬했던 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뉴스를 그러면 처음 보느냐? 그동안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못 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도 이 용어도 맞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사실 이 저희 변호사 3명이 따지기에는 그보다 훨씬 큰 어떤 철학적인 문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맞습니다.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모신
그 정말 귀한 두 변호사님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따져서는 안 될 문제점이 바로 조금 전에 최 변호사가 설명한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역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왜 국가인권위에서 공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지금 이 하사부는 남성이에요. 서류상으로 법률적으로. 근데 남성인데 남성의 성적 성기를 기관이 잃었으면. 이렇기 때문에 그게 장애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역위원회 심사 기준으로는 전역시켜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아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A, B, C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게 법이 전역 굉장히 되는 논리,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여성이 되고 나면 법적으로 법원에서 여성이 되고 나면 그게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여성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쨌든 전환하는 걸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없다고 해서 장애라고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역위원회에서 이거 강제 전역할 근거가 사실 좀 없어지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분처럼 후천적으로 본인의 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도 마치 선천적으로 남성 여성이 나눠주고 있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바꿨더라도 애초에 여성인 것과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해 줄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 변경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차별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로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란을 좀 군에서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어떤 타이밍에 손정희 변호사가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복무하는 현역이면은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전역하라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하사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맞물리는 거죠. 뭐 본인의 인격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 플러스 나는 직업으로서 군대에서 공무원을 할 생각인데 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최초의 사례이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 들어오기 전에 성전환을 하면 아이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데 도중에 전환하신 부분 더군다나 휴가를 가서 적법하게 태국에서 수술까지 마치고 온 사람의 사례는 지금 전무후무하고 지침이나 규정이나 어떠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에서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가 군대 내에서 이렇게 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내 어떤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지침을 발효했다가 실제로 위헌 그 재판까지 가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아마 군대 내에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익숙하진 않지만 방법을 못 찾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로는 여군들은 괜찮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포용력 저도. 있게 받을 수 있다. 뭐 우리가 지금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강한 집단도 아닐 뿐더러 원래 남자 여자 섞어서 군대 훈련 갔다 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마당이면 조금 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전역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이거는 뭐 군 인권센터도 여러 가지 인권단체에서도 지금 의견을 내세워서 헌법재판소까지 갈 문제라고 보여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아까 최단비 변호사가 이 사건의 지금 상황만 정확하게 전해 주셨는데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성 정체성을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뭐 그것을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성의 좀 더 건강한 신체를 요하는 그러한 그 업무였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전차 조종수면은 사실은 뭐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차 조종수인데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이라는 좀 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군이라는 특수성이 남자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떠한 업무를 할 때 고도의 정신력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를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떠한 통제할 수 없는 게 생긴다고 군 입장에서는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한 입장을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군의 인사위원회가 과연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인정을 해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군에만 이것을 맡기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맞습니다. 이제 그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어요. 뭔가요? 이게 이제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 사례처럼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분은 군복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만 의무 복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으로 그 바뀌면 자체가.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네, 그거는 네. 말은 안 해둔 거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그분들은 사례랑 반대로. 예, 그분들은 이제 군복무 전에 이렇게 정확 그렇게 바꾸면 이제 보충력으로 이제 복무하는 예비역으로 거예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의 특수성이 또 이게 의무병으로 간 게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갔잖아요. 네. 직업군인으로 가서 하사로 지금 복무를 하게 되면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라서 그러니까 막 뒤섞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죠. 다른. 우려는 많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모병제나 징병제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는데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들 두 분만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든 거는 군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 결정을 아마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헌법소원으로 가서 아하. 헌법재판소에 정해주세요. 우리 군대가 이게 정할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거 그래서 너무 라고 중요하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 댓글도 많이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 처음 입사하고 그랬을 때 이런 이슈가 방송에서 나오면 비난이 되게 많았어요. 기자분들이 이런 얘기 뭐하러 방송에서 하느냐 방송에서 불쾌하다. 다투는 것 자체를 네네네 다루는 것 자체가. 근데 인식이 확실히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 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없네요. 누구라도 소수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친척도 될 수 있고 내 가족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해서 그래도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이나 보호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죠.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함부로 제약을 하거나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성숙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성차별적 차별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남성 하사관 되는 것보다 여군 하사관 되는 게 되게 경쟁력이 더 높대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댓글 좀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성 하사관 경쟁력을 못 들어서 선전하나 하실 분은 별로 없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여성 하사관 입장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고민.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은 되게 실생활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좀 고민의 지점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우리가 이 사건이 여기 이례적이었던 이유는 그동안 인식이 너무나도 맞아요. 견고하고 딱딱하고 이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여서 못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이 잘 정리가 돼서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꼼수 한 가지 제가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 성별 자체를 바꿔준 다음에 순서를 이 군대에서 전역위원 심사를 좀 기다렸다가 그게 여성으로 법적으로 바뀐 다음에 심사를 하면 그나마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면 군대 입장에서도 이분을 이제 안 받아들일 근거가 또 딱히 없어지는 네, 상황인데 네, 네. 그래서 근데 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것도 이상한 게 예를 들면은 네. 남성 군인으로 입대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보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성 군인으로 예를 들면 발령을 내는 절차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그렇죠. 절차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이걸 되긴 어떻게 또 하네요. 발령을 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한 사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중요한 다만 한 가지 사건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 생각 이게 군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직업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군 역시도 이분은 직업으로 간 거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래요. 저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봅니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참 두 분 다 이제 뭐 자녀가 또 있는 분들이라서 더욱 또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데 이 고유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선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사형 구형했습니다. 그 뭐 이 재판 당시 묘사하는 그런 기사도 참 많이 났어요. 뭐 고유정조차 두려워했던 그 무서운 검사도 눈물을 보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이 검사님도 이제 입에 담기 힘든 것을 최후 진술을 한 20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한데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짚었습니다.
네. 전 남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가 검출된 점, 그리고 의붓아들은 고의로 외부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살해됐다라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이 살인 행위를 입증을 해준다.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약간 울먹이거나 말을 잇지 못하는 대목이 전 남편이 이제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장소가 놀이동산이었는데 놀이동산에서 아들을 딱 보고 그 CCTV 장면에서 아빠가 좀 멈칫하는 느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오랜만에 봐서 그 또 설레는 마음에 그 노래를 불러서 가는 블랙박스 영상도 이제 봤고 그걸 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가졌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의붓아들과 관련해서는 이 의붓아들이 3살 때 이제 친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이런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어떤 도움 없이 저항 한번 못하고 이제 죽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방청객에 있던 일반 그 참관인들 그리고 유족들 관계자들 모두 뭐 오열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참 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보기 힘든 영상이에요. 보다 보면 눈물이 이제 왈칵 나서 참 보기가 힘든데 이 아직 뭐 선고된 거 아닌데 구형만으로도 그 방청석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기뻐하신 모양이에요. 다행히 이제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됐고 예상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인명 살인 사건은 23년 이상 그 무기징역 이상 선고 그 권고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2명인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이제 사형 구형하는 전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선고가 사형이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그만큼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이번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이 있는 국가는 자력 구제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 내가 살해하고 싶다. 못하고 국가가 대신해 주는 아주 엄하게 건데 문제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검사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그 마음 아픈 걸 같이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해주고 가장 법정 최고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이 선고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응어리가 좀 풀리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박수갈채했다. 사실 사형이 선고하는데 박수갈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검찰에서 구형은 종종 했어요.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그 방화 살인했던 안인득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모텔 살인했던 장대호, 다 최근 사건이죠. PC방 살인 사건에서 김성수, 그다음에 그 이영학 어금니 아빠로 불던 사람은 1심에서는 실제로 사형 선고도 내려지기도 했어요. 나가는 사람들 다 무기징역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신 이제 약간 좀 바꾸면 저는 이 부분을 형법 규정을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기징역은 30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에 종신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집행을 안 할 줄 뻔히 알면서도 최고형이라는 의미로서 사형을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분노 감정이 드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남겨두는 게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고 법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좀 인명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만든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것도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종신형 제도를 차라리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임이라는 것을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아예 발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형제 빨리 종신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의 마지막 집행이죠. 제가 알기로 97년 12월이었나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집행. 그 뒤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2000년에 막 접어들 때쯤 이 각종 논술 문제, 입사 시험 문제로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형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다면 그 논지를 기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 제 사법시험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요. 메뉴이기도 했죠. 뭐 세 분의 의견을 여쭤보지 않을 거고요. 이런 건 궁금증이 됩니다. 우리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많이 보면 외국에서는 뭐 가석방 없는 257년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미국은 주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주마다 각각 선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형을 선고를 할 때 만약에 10년
그러니까 살인죄 하나, 뭐 절도죄 하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살인죄 10년, 절도 7년, 17년 이게 아니라 이 중에서 높은 형을 2분의 1만 가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다 합쳐요. 그러니까 뭐 얘 한 명 사람을 살인한 것만 10년, 5명이면 50년. 근데 이 주에서 50년 끝났다. 그러면은 그 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가 데려가서 자기 다음 주에서 또 여기 살게 하고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법제도가 좀 다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러한 논의가 좀 더 성숙되지 않을까 이런 이게 생각이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교도소가 없어요. 땅덩이가 좁아서. 그러니까 외국처럼 민간 교도소 수익형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없어서 얼마 전에 교도소 수용자들이 헌법소원 냈잖아요. 너무 많은데 과밀 수용해가지고 1점 몇 미터가 최소한 보장이 안 된다고. 왜냐면 과밀인 거예요. 교도소를 많이 짓거나 민간으로 지금 운영하지 않으면은 오래 살릴 수가 없어요. 교도소가 부족해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해결돼야 되는 거고 시범적으로 여주에서 뭐 한번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금 교도소는 나름대로 너무 수용자들이 많아서 꽉 찼다 난리고 이거 손해배상까지 해줬거든요. 과밀 수용 때문에.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100년 200명 살라 그러면 지금 교도소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는데 교도소 짓는다고 해봐요. 그 동네에서 또 동네 주민들이 난리 나죠. 또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민간 님비라고 교도소가 나와야 되고요. 이런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맞는데요. 네. 중형, 그러니까 우리가 양형이 많이 좀 약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저는 다 동의하진 않아요. 다 동의하지 않는데 이 이제 좀 전에 최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에 50%만 감안한다. 네. 계산한다. 이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과거에는 지금 강력 사건이 이렇게 다중을 상대로 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상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뭐 방화를 해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또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을 상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법안들이.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생각했던 건데 사람 한 사람을 해친 거하고 사람 10사람을 해친 거하고 다르죠. 다르죠. 완벽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분명히 바꿔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사형 대신 종신형 얘기를 그런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봤던 그 최후 진술, 고유정 최후 진술 변론 이런 거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심 공판이 미뤄졌네요. 일단 고유정 측에서 우리가 사실 조회를 국가수에 보냈는데 국가수에서 회신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수면제 관련돼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적인 어떤 조회를 했는데 안 왔다라는 거죠. 그거 오지 않고서는 나는 방어권 보장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받고 재판 끝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도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오면은 선고하겠다라고 조금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결심 공판도 연기해서 그 다음 기일에 이제 피고인 측 변론이 있을 것인데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래도 유가족들의 심정을 배려해서 최후 진술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도 싶은데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네, 보고서 이제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했어요. 그 굉장히 본인 입장에선 핵심 증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전 남편의 그 몸에서 수면제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성립이 범행이 되는 성립이 거죠. 되는데 그 수면제가 나왔는지 여부를 이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때까지 7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변론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받아줬거든요. 이건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얘기하면서 받아줄 때에는 되게 불리한 시그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불리한 재판을 내릴 테니 대신에 억울함이 없게 내가 다 네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겠다. 보통 이런 알겠습니다. 시그널이거든요. 네,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현 변호사님. 두 분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받아요? 네, 4부에서 뵙겠습니다.